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핵심 요약정리 제2강 조사 문제와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와 인과관계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 강의가 좀 길었죠. 한 번에 우리 교재로 보면 1장, 2장 그리고 이번에는 3장, 4장을 요약하다 보니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예시까지 들다 보니 좀 영상이 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이번 시간에는 조사 문제와 특히 가설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 설계와 인과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문제의 해결 가능성, 조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문제의 명확한 구조화.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설정할 때에는 문제의 형식에 맞게 명확하게 서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의도가 모호하고 문제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조사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경우 있죠.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어떤 질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질문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조사 문제에 진술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명확한 용어를 써야지 약간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문제의 진술에 표현된 용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므로 조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조사 문제에 사용되는 용어는 경험적이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념적 조작 정의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적이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를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의 경험적 검증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떠한 우리가 조사 문제를 설정할 때 그 문제 자체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일 조사 문제가 경험적 검증 과정을 거쳐 수행할 수 없다면 조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죠. 시작부터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신체 해부 실험과 같은 도덕적 차원에서 불가능한 연구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6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구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이게 가설이기 때문에 가설은 이렇게 예측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연구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인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거나 미리 어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뭐예요?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14회 시험에서는 연구 문제는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관심이나 정말로 우리가 궁금한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문제의 선정입니다. 그러면 조사 문제를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냐? 독창적이다라는 거죠. 이미 알려졌거나 식상한 것은 해답은 모르지만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유추가 가능한 것들 이러한 것들 조사 문제로 설정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독창적,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비교 분석 또는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관점,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누가 봐도 그런 것은 독창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겠죠. 조사 문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가설도 도출될 수 있어야 되고 가설에 사용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윤리적인 배려.
조사 문제가 아무리 독창적이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조사라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윤리에 지배되기 때문에 조사 문제의 해답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제한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독창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래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들이 따른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사의 문제 해답을 찾는 데 드는 시간적, 비용적, 노력, 조사 인력, 장비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하면 연구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연구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사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연구 주제는 기존의 연구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예요? 독창성을 얘기하는 거죠. 독창성. 기존의 연구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술지 논문을 투고를 하거나 또는 심사를 할 때는 항상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뭐가 다른가 이러한 부분들을 늘 봅니다. 마찬가지 기존의 연구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적절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사전에서 정의되어지는 정의이고요.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하도록 개념적인 정의를 측정 가능하도록 변환시키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이 있죠. 개념. 어떠한 사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의한 것을 개념적 정의라 그러고 이 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하도록 중요해요. 측정 가능하도록 변환시켜주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작적 정의로 하면 뭐가 가능했어요? 측정이 가능하겠죠. 왜? 조작적 정의가 측정이 가능하도록 변수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 정의는 명목적 정의라 하고요. 개념적 정의 이퀄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특정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로 서술하는 것이다. 어떤 변수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개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뭐가 되는? 개념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를 정의할 때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이 들어 노화가 진행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이가 들었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얘기 안 되고 노화가 진행됐는데 어느 정도의 노화가 진행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전에서는. 여러분들은 건강 어떻나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30대 초반부터 이미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느끼고 있죠. 아,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슬픈 현실이죠. 관절염이 이제 내 가까이 성큼 다가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었고 분명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김진훈도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넌 근육질의 사나이 아니야? 넌 아직 젊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작적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65세인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연구에 맞게 그 노인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측정이 가능한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조작적 정의다.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조작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 볼까요?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 경험적, 측정 가능하도록. 자,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측정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어떤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세계와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적인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그 조작적 정의가 있어야 경험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뭐예요? 조작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조작화라고 한다. 그래서 조작화 과정에서 해당 변수가 가진 본래의 의미는 모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맞죠? 아까 노인은 나이 들어 노화가 진행되는 상태라 그랬는데 우리는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딱 끊었죠. 아니면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이거는 뭐예요? 나이는 무시하고 만성질환이라는 특정한 것을 더 도드라지게 했죠. 이처럼 조작적 정의에서 본래의 의미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회 때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조작적 과정, 조작화의 과정은 최종 산물은 수량화이다.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뭐다? 수량화하는 것. 측정 가능하도록, 이 측정은 뭐예요?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화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회 개념을 경험적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측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 이렇게 나누어진다. 15회 조작화를 통해서 추상적인 용어를 관찰 가능한 변수로 만들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어떤 거예요? 측정하도록,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다. 마찬가지 추상적인 용어를 관찰 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것, 조작적 정의다라는 핵심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가설입니다. 가설. 자, 가설은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어입니다. 특징, 가설은 반드시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들어가겠죠. 얘 2개만 들어가도 변수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설은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가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정 또는 예측하는 진술이나 문장을 의미합니다. A이면 B일 것이다. A 할수록 B하다. 이런 패턴이 되겠죠. 가설은 이론에서 도출되며, 기억하세요. 가설은 이론에서 도출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가설은 검증될 수 있으면 연구 주제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 가설의 검증은 과학적 조사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가설은 실증적인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예요?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진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가설로서 적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건 가설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진실이잖아요. 이미 드러난 것은 가설이 될 수 없다. 가설은 어떤 경우에 가설이 되냐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일 때 가설이 됩니다. 100% 틀린 것 가설이 될 수 없다. 100% 맞은 것도 이거는 명제이지 가설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야 가설로서 적절합니다. 즉 과학적 조사 방법이 첫 번째 단계가 조사 문제의 선정이며 두 번째 단계가 가설을 설정하여 조사한 문제를 구체화하고 세 번째 단계가 가설의 실증적인 검증,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루어지게 된다. 제가 이거 얘기했나요? 주문이 선행되어져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다. 자, 주제, 이거 뭐예요? 주제, 문제, 선행은 뭐라 그랬어요? 이론이라 그랬죠. 이론, 가설 설정, 그리고 조사 설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가설 설정은 뭐 다음이에요? 이론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이론에서 도출되며 이렇게 얘기한 거고 첫 번째 단계가 조사 문제.
주제는 생략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와 문제, 조사 문제이며 두 번째 단계는 가설 설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가설의 실질적인 검증이다. 조사 설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조사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선행되어져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다.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나쁜 가설의 예를 살펴볼까요? 나쁜 가설은 어떤 것이냐면 누가 봐도 참이거나 누가 봐도 거짓이면 가설로서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는 것도 가설로서 적정하지 않겠죠. 연구 문제와 같이, 자, 얼굴이 잘생기면 미남이다. 얼굴이 잘생긴 거와 미남은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어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 이퀄 우리는 미남, 미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어 반복으로서 얘는 가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은 남자거나 여자다. 이건 남자거나 여자 100% 이건 참이죠. 그래서 너무 명백한 이미 진위 여부가 결정되어진 것은 가설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8회 가설은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 가설은 뭐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16회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다. 가설은 뭐다?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다. 뭐예요?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 진술하는 문장이 뭐다? 가설이다. 즉 A면 B이다. A 할수록 B하다. 이렇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회 좋은 가설은 변수 간 명확한 관계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죠? 연구 문제도 명확하게 서술되듯이 가설도 명확한 관계의 정의. 왜냐하면 가설 자체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의할 때 명확하게 관계를 정의할수록 좋은 가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설의 작성 방법 볼까요? 가설은 2개 이상의 변수들의 관계라고 그랬죠. 참인지 거짓인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만약 A면 B이다. A는 가설의 선행 조건이고 B는 가설의 결과입니다. 이때 A를 독립변수라 그러고 뒤에 쫓아오는 얘를 종속변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 A가 진실이면 A이면 B도 진실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김진은 교수의 특강을 들으면 합격률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진은의 특강을 받으면 합격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진은의 특강을 받으면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처럼 가설은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향성이 있죠. 어떻게? 높아질 것이라는 방향성이 있죠. 김진은 교수의 특강을 들으면 합격률이 좋아질 것이다. 분명한 방향이 있죠. 그런데 얘는 방향은 없어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설은 방향성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A 할수록 B 하다. 청소년이 클래식을 듣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성 지수는 증가할 것이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두 가지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가설은 서술되어진다. 자, 항상 참인 문장.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얘는 가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참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문장. 논리적으로 거짓인 문장. 사람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얘도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가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설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 그러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완전히 거짓도 아니고 또 완전히 참도 아닌 가설이 참이 될 확률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고요. 이런 거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건강한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얘가 가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찾아보자는 거죠. 15회 시험에서는 가설은 반드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방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합격은 높아질 것이다. 이건 방향성이 있어요. 높아진다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방향성이 없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은 반드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가설의 유형입니다. 여기에 감귤이 없네요. 감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연구가설, 영가설, 그리고 대립가설. 가설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가설에는 뭐가 있다? 연구가설, 그리고 영가설 또는 기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이 있다.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구가설은요, 우리가 실제로 연구하고자 하는 가설이에요. 과학적 가설, 작업 가설, 실험 가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영가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이 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연구가설이에요. 얘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가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영가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된다라는 것. 자,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서 검증될까지는 조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으로 간주되는 가설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 임시적으로는 해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누구보다? 일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어떨 것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즉 일을 하면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영가설은 뭐냐 하면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가설입니다. 여기에서 기각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은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기각한다 그러면 낮을 것이다. 또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가설입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설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설입니다.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이다. 우리 포퍼의 반증주의 들었죠? 포퍼의 반증주의는 과학은 뭐예요? 잠재적, 임시적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한 거기 때문에 늘 비판적인 입장에서 반증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과학은 발전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가설은 포퍼의 반증주의에 입각해서 연구가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증하고자 설정한 것이 영가설이에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기각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얘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일단 놔둬. 영가설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 영가설을 어떻게 해? 얘를 기각해버리면 뭐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가 채택이 되는데 바로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기각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이라는데 여기는 높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영가설은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정의돼요. 이게 영가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증명이 되지 않죠.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누가 높은지는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래서 영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진술되어지는 가설이고 얘가 기각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기각됐으니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오는 이 가설을 뭐라 그러냐면 대립가설이라 그럽니다. 대립가설. 자, 그러면 끝났어요. 대립가설에서 해봤더니 우리 어르신들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한 어르신의 생활만족도의 평균과 일하지 않은 어르신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을 구했더니 누가 높아? 일하는 어르신의 생활만족도가 높아. 그러면 바로 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직접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영가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된다. 영가설은 어떤 가설이냐? 연구가설을 기각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로서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거나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없거나 뭐예요? 차이가 없다로 서술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가설의 형식은 A와 B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A에 따라 B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은
일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랬는데 영가설은 이 두 어르신의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설정하는 것이 영가설, 기무가설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영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한다. 우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만나는 거죠. 관계가 있었으면 랜덤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영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한다. 다른 말로 관계가 없음을 말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15회에는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 관계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영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죠? 4회, 기무가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가설 이퀄 기무가설인데 시험에서는 가끔 기무가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가설과 기무가설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기무가설은 변수 간의 차이가 없다거나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술된다. 예, 설명 맞죠? 그래서 영가설은 뭐예요? 관계가 없다의 형식으로 연구가설을 기각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형태로 서술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대립가설. 세 번째 대립가설은 뭐예요? 영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채택하는 가설은 연구가설이 아니라 뭐다? 대립가설이다. 영가설에 대립되는 가설, 즉 영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을 뭐라 그래요? 대립가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립가설의 형식은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 영가설이 기각됐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집니다.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이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영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연구가설 증명해야 되겠죠. 연구가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일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3.5, 일하지 않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 3.0, 차이가 있는데 얘가 5점 높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하는 어르신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것이죠. 자, 7회에 대립가설은 여기를 얘기하죠. 영가설이 거짓일 때, 영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을 뭐라 그런다? 대립가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제가 여기 감귤 표시를 다 좀 생략했나 봐요. 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끔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십시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종 오류. 자, 영가설이 실제로 참 거짓인데 내 연구에서 영가설이 참으로 나오거나 거짓으로 나오겠죠. 실제 영가설이 참인데 내 연구에서도 참으로 나왔어. 영가설 자체가 참으로 나왔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실제 영가설이 거짓인데 내 연구에서도 영가설이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럼 잘 된 거죠. 오케이요. 그런데 실제 영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내 연구에서 거짓으로 나왔다. 실제 영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내 연구가 거짓으로 나왔다. 이거는 1종 오류입니다. 1종 오류. 반대로 실제 영가설이 거짓인데 내 연구에서는 참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2종 오류가 됩니다. 2종 오류. 자, 이 1종 오류는 뭐예요? 영가설은 참인 게 좋아요? 거짓인 게 좋아요? 영가설은 거짓이라야 되죠. 왜? 영가설이 거짓이라야 우리가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연구가설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영가설이 실제 참이라는 것은 내 가설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됐는데 내 연구는 영가설이 거짓일 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인 영가설을 거짓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1종 오류라 그럽니다. 자, 이 1종 오류는 뭐하고 같냐면 유의 수준이라고도 같습니다. 이 유의 수준은 뭐냐 하면 김준은이 연구한 결과가 100번 중에
틀릴 확률이에요. 유의 수준은 100번 중에 틀릴 확률이 5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틀릴 확률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5% 내에서 유의 수준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1.5류와 이 유의 수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하면 유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가설을 기준으로 하면 1.5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류. 정리합니다. 1.5류는 알파 오류라고 해요. 그리고 유의 수준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뭐예요? 잘못될 확률이죠. 그러면 이 유의 수준은 다른 거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과는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5류. 영가설이 참인데도 이것을 거짓이라고, 내 연구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오류를 1.5류라 그랬죠. 영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부정,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제1.5류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영가설이 거짓인데 이를 긍정, 채택하는 것을 2.5류 베타 오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얘 아니면 얘죠. 그래서 1.5류가 증가하면 2.5류는 감소하고, 2.5류가 증가하면 1.5류는 감소하는, 그래서 다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가 높아지기 때문에 둘 다 낮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류와 유의 수준은 한마디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1.5류와 유의 수준은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은 상반되는 개념이다. 신뢰 수준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유의 수준은. 그냥 이렇게 명목적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깔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즉 신뢰 수준을 낮추면,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은 다른 거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낮추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유의 수준은 높아지고, 유의 수준과 1.5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1.5류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1.5류 또한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2.5류는 실제로 참이 아닌 영가설. 자, 이번엔 2.5류라 그랬죠. 2.5류는 실제, 영가설이 실제, 거짓, 참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참이 아닌 영가설, 참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인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 기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채택했다라는 거죠. 거짓인 영가설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받아들인 거죠. 참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을 2.5류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1.5류 잘 기억하세요. 영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것. 이것은 1.5류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2.5류는 반대겠죠. 영가설이 거짓인데 이것을 채택하는 것. 그래서 1.5류 영가설이 참인 것이 1.5류입니다. 자, 15회. 유의 수준을 낮추면 1.5류 어떻게 돼요? 같은 개념이니까 낮아지겠죠. 1.5류는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의 의미입니다.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으로 간다 그랬죠. 개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의미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관념적으로 서술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개념이라 그러고요. 변수는 한 연속선상의 둘 이상의 값을 가진 개념을 변수라 그럽니다. 성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됩니다. 성별은 변수가 돼요.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이건 변수 값이 되는 거죠. 상수 또는 변수 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관, 지역사회 복지관의 유형, 이거는 변수입니다. 복지관 유형에는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이거는 상수, 변수 값이라 그러죠. 이 변수에 대한 변수 값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상수는 뭐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값. 변수는 둘 이상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이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인.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수. 그래서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 한다. 또 기억해 두시고 A면 B다 해서 여러분들이 A면 앞에 것이 원인 변수입니다. A면 독립 변수. 뒤에 것은 쫓아가기 때문에 얘는 종속 변수예요. 누구를 쫓아가요? 이 원인에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해서 웃으면 원인이 되죠. 웃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온대? 얘 웃은 것에 쫓아서 복이 온대. 복이 온다는 종속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앞에 것은 원인, 뒤에 것은 종속. 이렇게 앞에 것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 이퀄 독립 변수, 뒤에 것은 종속 이퀄 결과 변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종속 변수는 뭐예요? 결과 변수, 피설명 변수, 피예측 변수, 반응 변수, 가설적 변수. 이렇게 다양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 변수, 피설명 변수, 피예측 변수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 해서 복이 온다는 웃는 것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복이 온다는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 변수 앞에서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행 변수라고 한다. 우리 교재에서 선행 변수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독립 변수가 앞에 있는 건데 얘보다 더 앞에 있는 변수래. 그래서 어떤 변수가 이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친대. 그래서 이 변수를 시험에 나왔으니까 얘는 선행 변수다라고 명명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9회 때 보면 독립 변수는 예측 변수, 종속 변수는 피예측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독립 변수는 예측 변수, 종속 변수는 피예측 변수라고 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4회 때 보면요.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왜? 피설명 변수잖아요. 종속 변수는 피설명 변수예요. 누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피설명 변수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시고 일반적으로 A면 B이다 해서 앞에 있는 것은 독립 변수, 뒤에 B는 B이다는 종속 변수, 결과 변수, 피예측 변수, 피설명 변수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에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집니다. 요즘은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같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매개 변수는 뭐냐? 두 변수는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한마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는데 어떤 것이 매개가 되면서 이런 관계를 보이는 것, 이것을 매개 변수라 그럽니다. 제3의 변수가 두 변수 중간에서 연결시켜서 두 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 변수 중요합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이면서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매개 변수죠. 화살표 방향을 봤더니 예이면 예이다. 이게 성립되죠. 그러니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즉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의 둘을 보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죠. 독립 변수를 다른 말로 원인 변수라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가 되고 종속 변수의 독립 변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장애인의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문화 요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여기 독립 변수가 뭐예요? 장애인의 경제 상태가. 종속 변수는 뭐예요? 삶의 만족도예요. 그런데 경제 상태가 좋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여가 문화가 있어서 경제 상태가 좋으면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여가 문화를 즐겼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어요. 제가 학술지에 썼던 논문인데요. 뭐 그닥 참신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로 연구를 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이 매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경제 상태가 높으면 여가문화 요인이 값이 좋아지고 여가문화의 값이 좋아지면 삶의 만족도의 값이 덩달아 좋아지는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한 것이죠. 자, 그때 여기에서 매개 변수는요, 이처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가문화뿐만 아니라 또 뭐 건강 증진 요인, 이렇게 매개 변수는요, 한 연구에서 2개, 3개 같이 넣으셔도 돼요. 저도 2개를 같이 넣어서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장애인의 경제 상태가 좋으면 여가문화 요인이 좋고 여가문화의 값이 좋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좋아진다. 하나가 증명되고 같은 연구인데, 장애인의 경제 상태가 좋으니까 장애인의 건강 증진 요소가 좋아지고 건강 증진 요소가 좋아지니까 삶의 만족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처럼 매개 변수는 한 연구에 2개 이상 가능합니다.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거는 연구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는 2개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5회 때 시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업무 자율성은 자아실현 충족을 높이고 높아진 자아실현 충족은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자, 뭐예요? 근무의 업무 자율성. 자율성은 뭐 한데?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높여주고 자율성은 자아실현을 높여주고 높아진 자아실현 충족은 업무 능률성. 업무 능률성을 키워준대요. 그러면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 능률성이 좋아진다라고 우리는 인식했지만 이게 아니라 뭐가?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매개해서 업무 능률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아실현은 무슨 변수다? 매개 변수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설에서 자아실현은 매개 변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얘가 얘를 통해서 얘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 그럽니다. 모든 측정 수준은 명목, 서열 등간의 변수가 매개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매개 변수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목도 매개 변수가 될 수 있고 서열, 등간 전부 다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가문화 요인이라고 했을 때 여가문화 요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간으로. 여가문화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비율. 등간 비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가문화 요인을 참여 유무로 하면 이거는 명목이 되는 거예요. 명목. 그러니 명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서 매개 변수는 명목 수준의 척도도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는 매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조절 변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강도나 세기나 방향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절 변수라 그럽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나 세기, 방향을 조절해주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자녀 유무의 조절 효과 검증. 자,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없어요.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혼할 확률은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 누가 있어? 자녀가 있으면 이 이혼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애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자, 낮아져요. 뭐예요? 영향력의 강도나 세기나 방향을 어떻게 했어요? 조절해줬죠. 이때의 자녀 유무가 이 연구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절 변수가 되는 것이죠. 집단 따돌림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지지의 조절 효과. 따돌림을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교사가 지지해주면 어때요?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수를 뭐라 그런다?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8회 때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서 강도나 방향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핵심 키워드예요. 요거 핵심 키워드.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절 변수이고요. 12회에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라는 가설은 조절 변수를 활용한 가설이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은 성별 자체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별 자체가 조절 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소득이 낮은데 삶의 만족도, 남자인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대. 소득이 낮은데 여자인 경우는 조금 떨어져. 그러면 성별이 만족도에 뭐 하고 있어요?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영구 모형이 가능하다. 여기는 매개 변수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나왔죠? 설명했죠? 매개 변수는 2개 이상의 영구 모형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다음 변수의 종류에서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 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예요. 독립 변수 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 보통 이래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외생 변수라는 친구는 독립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속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했죠. 근데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니까 마치 얘가 증가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느끼게 하는, 원래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얘가 얘한테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얘는 잘못된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쳤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치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변수를 외생 변수라 그럽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다. 이거 참회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냐하면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 얘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쑤신 이유는요, 비가 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기압,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대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비가 옵니다. 대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이게 비가 와요. 그리고 대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체내의 기압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가 팽창하게 돼요. 팽창하니까 뼈와 뼈가 갑자기 팽창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붙던 것이 붙어버려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팽창하니까 오 이렇게 해서 붙어요. 그럼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아프겠죠. 자, 그래서 마치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가 온 거와 무릎에 쑤신 거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기압이 낮아지니까 비가 온 거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무릎이 쑤셔진 거예요. 원인은 얘인 거죠. 이처럼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잡아요. 여기 화살표 여기로 갔죠. 그러니 종속변수의 입장에서 외생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외생변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계가 없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다,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관계, 허위 관계로 만드는 변수를 외생변수라 그럽니다. 얘랑 반대인 거는 억압변수예요. 억압변수. 억압변수는 이래요. 억압변수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드는 변수를 억압변수. 외생변수는 뭐예요? 외생변수는 얘랑 반대죠.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외생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 잘 살펴봐 주시고요. 17회 시험에서 종속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독립변수 이외에 변수를 총칭한다. 예외 변수를 총칭한다. 독립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외의 변수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생변수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통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기억하시죠? 변수의 종류에 내생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시험에서 내생변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생변수는요, 일반적으로 조사론 교재에는 없어요. 언급되지 않아요. 이 내생변수는 어디에서 언급되냐면 구조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에서 쓰는 일반적인 언어인데 우리 조사론 시험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내생변수는 종속변수에 해당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외생변수 잠깐 배웠죠. 외생변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는 뭔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죠? 자, 외생변수 뭐라 그랬어요? 외생변수?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뭔진 몰라도 독립변수 말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독립변수를 생략하면 이 둘의 관계에서 외생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에. 맞죠? 외생변수는 종속변수의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생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즉, 이퀄 종속변수가 된다라는 것. 기억했어요. 그래서 구조방정식에서 내생변수는 종속변수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렇게 따로 기억해 두시고요. 왜냐면 시험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억압변수 설명했죠. 억압변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억압시킨다 그래서 억압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실제 존재하는 관계를 드러나지 못하게 억누른다라는 의미에서 억압변수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억압변수는 요래요. 아까 외생변수는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얘가 움직일 때 얘도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인 것처럼 보였는데 억압변수는 한쪽에는 부적, 정적, 한쪽에는 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들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억압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겠죠. 자, 그런데 억압변수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높아요. 자, 나이가 높으면 교육 수준이 높은 어르신은 소득 수준이 높을까? 누가 높을까요? 교육 수준이요. 예를 들어서 높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70, 80대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미 벌어둔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 이처럼 나이가 높아버린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은 낮아요. 근로소득은 낮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육 수준이 낮으신 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 수준은 높게 돼요. 그러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나이와 같은 이러한 변수를 억압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통제변수. 통제변수는요,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외에 제3의 변수 중에 실제로 통제한 변수를 통제변수라 그럽니다. 외생변수, 매개변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연구를 위해서 매개변수를 연구할 거라 그러면 좋지만 매개변수를 연구하지 않는 연구라 그러면 매개변수도 어떻게 통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절변수도 연구 자체가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라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조절변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면 조절변수도 통제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외생변수와 억압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외생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억제변수 중에서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실제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통제한 거, 필요 없는 외생도 통제하면 통제변수가 되고요. 매개도 통제하면 통제변수가 돼요. 이처럼 실제로 통제한 변수를 통제변수라고 합니다. 왜 통제하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진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변수를 통제해주는 변수, 이것을 통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통제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중 조사 설계에서 조사자가 통제하려는 변수이다. 시험에 보면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허위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독립변수가 있어요. 종속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매개변수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관계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매개변수를 통제해버렸어. 통제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는 사라지겠죠.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라는, 허위적인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매개변수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허위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된다 라는 것이고요. 13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실제 자료에서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로는 조절 변수, 통제 변수, 매개 변수 등이 있다. 실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 분석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변수 속성에 따른 분류는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산 변수는 변수가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둘 이상의 값이 중간에 소수점이 없는 것. 남자와 여자는 중간에 1.5가 없잖아요. 이러한 변수를 이산 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목척도, 서열척도가 여기에 해당되죠.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지역 이러한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산이고, 연속 변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변수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 키 157만 있어요. 157.00001도 있죠. 이처럼 연령, 모계 이러한 부분들을 연속 변수라 그럽니다.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는요. 양적 변수는 수량화 가능합니다. 수량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연령, 무게 등은 측정값이 양을 의미합니다. 양. 그래서 양적 변수라 그래요. 양적 변수는 수치화가 가능한 것이 양적 변수입니다. 질적 변수는 성별, 종교 등 성별 1, 2가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질적 변수에는 숫자가 뭐를, 양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질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도 있죠. 상관관계는 둘의 관계가 A가 크면 B가 크거나 작아지는 관계를 상관관계라 그래요. 얘가 원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 그러나 A가 커지면 B는 커지거나 작아져.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상관관계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A가 커질 때 B도 같이 커진다 그러면 정적 상관이라 그래요. 플러스 1에 가까운 거죠. A가 커지는데 B는 작아져. 이거는 부적 상관, 마이너스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적 상관이든 부적 상관이든 그거는 상관이 높은 거예요. 왜? 우리가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아까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적으면 이혼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부적이죠. 뭔가 적으면 얘가 커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장난하면 되죠. 의사소통이 많으면 의사소통이 적으면 이혼할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된 거죠. 의사소통이 적으면, 이게 계속 반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네요. 이처럼 말장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지만 상관의 각 크기는 모두 다 정적 상관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적 상관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변수 간의 관계, 방향만 나타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절대값 1,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상관관계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과관계는 뭐냐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형성됐는데 A가 B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이야. 원인이 맞았어.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때 상관관계가 없으면 인과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는 아닐까라고 인과관계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형성돼야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사설계입니다. 자, 조사설계는 어떤 거예요? 자, 이거죠. 주문이 선행되어져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설계가 이루어진다. 자, 주제, 문제, 선행, 연구, 고찰, 이론이죠. 이론.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우리 조사 설계까지 온 거예요. 가설 설정까지 했죠. 변수까지 오고 이제 조사 설계. 조사 설계는 이거죠. 조사 연구의 계획, 구조, 전략 등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 연구의 계획,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표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의 크기는 몇으로 할 것이냐, 측정 도구는 설문지는 무엇을 쓸 것이냐,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을 할 것이냐, 상관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결정하는 것을 조사 설계라 그럽니다. 자료의 수집 방법, 추정 도구, 설문지, 표집 방법, 표본의 크기, 분석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다 계획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조사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엔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 설계의 목적은 설계도랑 같은 거예요. 조사 설계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가 잘 그려지면 이 설계도대로 집만 지으면 아주 멋있는 집이 되겠죠. 조사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자에게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조사 문제의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설상의 조사 질문을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변수 간의 관계가 검증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관철이나 분석의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이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한마디로 내적 타당도는 기억하세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다른 건 몰라도 얘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외적 타당도는 뭐예요?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여기서 타당도 나왔죠. 타당도는 뭐예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이러한 문제가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타당도인데 이 타당도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나누어요. 자, 우리가 원래 모집단이 이렇게 있죠.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 그럽니다. 이 모집단을 전체를 연구하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본을 설정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집단이 5만 명이다 그러면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본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표본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샘플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적 타당도는 뭐냐면 이 표본 안에 있기 때문에 내적이라 그래요. 이 표본 안에서의 인과관계는 잘 조사됐느냐 이걸 보는 것이 뭐다? 내적 타당도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여기에서 인과관계가 규명이 됐더라도 여기에서 연구한 것이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 이것이 외적 타당도입니다. 연구한 것이 전체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느냐 즉 일반화하느냐 이것이 외적 타당도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란 뭐다? 인과관계, 표본 안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의 내적 타당도는 그 연구가 내적 타당도의 다양한 저해 요인을 얼마나 잘 통제했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해 요인을 얼마나 우리가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표본의 인과관계를 구하는 것이고 이 인과관계를 구할 때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우리가 얼마나 통제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핵심은 인과관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외적 타당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표본에서 얻어진 값이 전체의 생각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느냐 이것이 외적 타당도 즉 일반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연구 결과에서 기술된 인과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의 핵심은 일반화이다. 14회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서울과 제주도에서 같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과 제주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서울에도 적용시키고 제주도에서 적용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즉 일반화. 이것은 일반화의 문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외적 타당도의 문제다.
12에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내적 타당도는 뭐라 그랬어요?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그죠? 내적 타당도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일반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외적 타당도야? 라고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인과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내적 타당도 아니야? 이러한 단어가 반드시 매칭해서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내적 타당도 뭐예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라 그랬죠.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저해 요인의 내적 요인 봅시다. 우연한 사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다 기억하세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역사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같이 적어줍니다. 자, 우연한 사건, 역사. 이거는 뭐냐면 사전, 사후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이거예요. 조사 기간이 길수록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도 맞는데 우연한 사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러 가는데 가는 날 시험 본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르고 미역국을 끓여준 거죠.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잘 안 먹잖아요. 잘 미끄러진다고. 근데 미역국을 먹고 시험 봤는데 점수가 이걸 웬걸 좋았어요.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역국은 두뇌 발달에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을 줘.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연한 사건, 역사라는 거예요. 미역국 자체가 시험을 잘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매칭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이게 원인일 수도 있지만 우연의 사건일 수도 있죠. 까마귀가 날았더니 그때 배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우연한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연한 사건,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숙. 성숙은 뭐냐 하면 독립변수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즉 우유를 마시던가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든가 이러한 그런 이벤트가 없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는 알아서 클 거였는데 마치 부모가 성장 주사를 맞았더니 우리 아이가 컸어 라고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성숙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 시간적 경과. 그래서 성숙과 시간적 경과의 핵심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연구에서 이건 성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노인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노인은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나빠서 좋아지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노인은 노화가 돼서 원래 건강이 나빠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건강이 유지됐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 이것도 시간의 경과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성장과 노화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테스트 효과예요. 테스트 효과는 우리말로 하면 시험 효과죠. 그리고 측정 효과, 검사 효과, 한자로 얘기하면.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테스트 효과는 언제 나오냐 하면 사전 검사를 하고 독립변수, 즉 프로그램. 여러분들 우리 독립변수라 그러면 항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변수 이퀄 프로그램 하고 또 사후 검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19회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봤어. 그런데 그리고 김준호의 특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9회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시험 몇 점 받았겠어요? 조사로 10점 나왔어. 25점 만점에. 이때는 몇 점 나왔을까요? 15점 나왔어. 자, 그럼 5점이 증가했죠? 이거는 김진훈의 특강 때문에 증가했을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처음 본 것이 두 번째 시험의 영향, 우리 암기할 수 있잖아요. 답을 암기한다든지.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더 점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뭐라 그래요? 시험 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테스트 효과, 시험 효과, 측정 효과, 검사 효과는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변수 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와 여기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다라는 거죠. 7에 보면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적 타당도는 검사 요인이다. 검사 뭐였어요? 테스트 효과, 주시험 효과, 검사 효과였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가 발생하고 그것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테스트 요인은 주시험 효과 맞죠? 이거는 어떤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동일한 척도로 검사되어질 때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2번 이상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테스트 효과, 주시험 효과, 측정 효과, 검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은 어떤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단순히 시간적 경과나 연구 대상자들의 성장이나 노화와 같은 자연적인 발당상의 변화가 마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의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숙 효과, 시간의 경과라고 볼 수가 있죠. 외부 사건 영어로 히스토리 적혀 있죠? 외부 사건 히스토리는 사전, 사후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우연한 사건,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도구 효과입니다. 도구 효과는요, 이거예요. 사전 검사를 하고 독립 변수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사후 검사를 해요. 여기에는 19회 모의고사를 받고 그 다음에 특강을 했어요. 김준현의 특강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18회 모의고사를 봤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12점을 맞았는데 18회 특강을 했는데 18회에서 10점을 맞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김준현의 특강은 형편없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냐면 도구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 효과. 여기는 좀 쉬웠잖아요. 합격률이 60%니까. 쉬운 것 중에 12점이었고 18회는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것 중에 10점이라 그러면 얘보다 얘가 점수는 낮지만 지적 수준은 더 많이 높아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 거지 수준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난이도에 의해서 점수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도구 효과라 그럽니다. 도구 효과는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 도구 효과. 그 척도의 난이도, 수준의 값에 따라 전후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통계적 회귀입니다. 통계적 회귀의 키워드는 매우 높다, 매우 낮다입니다. 사전 검사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점수를 나타내면 사후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높았던 사람은 점수가 낮아질 것이고 매우 낮았던 사람은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요? 통계적 회귀라 그럽니다. 자, 왜 회귀라고 했냐면 매우 높았던 사람은 어디로? 낮아진다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혼자 이렇게 점수가 매우 높은 사람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점수가 매우 낮은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평균에 어떻게 된다? 회귀된다. 그래서 통계적 회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후 검사에서는 독립 변수의 효과와 무관하게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경향을 통계적 회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실험 대상자의 상실. 우리가 실험하다 보면 대상자가 상실되겠죠. 처음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다가 지금 100명이 보고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험 한참 남았는데도 지금 한 100명 정도가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연찮게 이렇게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50명만 보는 거야. 그럼 50명은 어때요? 이젠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볼까? 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급 시험 봐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100명 중에 50%가 떨어져 나갔는데 높게 나옵니다. 왜 높게 나오느냐? 떨어져 나간 사람은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아니죠. 보통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사람이 만족도 조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대상자 상실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상자의 상실로 인과관계가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2회 때 도구 효과는 뭐예요? 서로 다른 측정 도구 이렇게 되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있어서 각각 측정 도구를 달리했을 때 발생하는 것 도구 효과입니다. 사전, 사후 검사에서 서로 다른 척도 하면 뭐예요? 도구 효과죠. 발생하여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도구 효과다. 사전 점수가 매우 높은 집단, 이거는 뭐예요? 통계적 획이죠.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왜? 이유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 통계적 획이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됩니다. 사전 점수가 매우 높거나 사전 점수가 매우 낮은 집단은 어떻다? 내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왜? 통계적 획이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7번째, 선택과 상호작용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은요, 같은 값이 나오도록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김진은을 좋아하는 사람만 시험 집단에다가 놓고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통계 집단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값을 비교했더니 김진은 좋아하는 실험 집단, 특강을 받은 집단이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왜? 내가 애시당초 그렇게 배치했잖아요. 이처럼 어떤 의도가 개입돼서 랜덤, 무작위가 아닌 의도가 개입돼서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누게 되면 인과관계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 선택과 상호작용이다. 실험과 통계 집단을 자기로 뽑을 때 발생한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도 발생하게 되고요. 선택의 편이라는 요인과 역사 혹은 성숙 요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 개입, 마지막으로 확산 및 모방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확산 및 모방은 이거예요. 이웃, 옆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확산 및 모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특강을 가르쳐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점수만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친구 점수도 다 높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높았기 때문에 김진현의 특강은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확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 실험 집단이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천사잖아. 그래서 통계 집단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건 너만 알아. 김준훈 교수가 얘기해줬는데 이건 시험에 나온대. 라고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어떻게 했어? 확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통계 집단도 점수가 같이 높았고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 간의 점수가 차이가 없어서 김준훈의 특강은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런 것은 뭐예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16회 보면 선정 편향은 이렇게 조사 설계에서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서, 그죠? 조사 대상을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으로 나눌 때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한 집단에 편향되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개입의 확산은 집단들 간에 통제되지 않은 교류와 상호작용 때문에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원래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하고 내통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다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특강 강사가 돼버린 거죠. 이처럼 교류와 상호작용, 모방으로 인해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해지는 경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모방 및 확산에 의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적 요인은 마찬가지요. 편향된 선별, 선택의 편의, 선정산의 편견이 발생할 때 외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 요인은 실험 연구 설계의 실행 과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행 과정과 관계없이. 그래서 외적 요인이라 그러고,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적 요인에는 편향된 선별. 편향된 선별은 어떤 거예요? 방금 설명했던 종속 변수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한 집단에 편향되어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편향된 선별이란 조사 대상을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으로 나눌 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한 집단에 편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향은 내적인 요인도 되면서 외적인 요인도 되는 거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실험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얘도 뭐예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 김준훈 교수의 특강 받을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강 받고 싶은 사람만 전부 다 오겠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편향이죠. 왜? 저의 강의에 만족한 사람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작 자체가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기 선택에 의한 실험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의 문제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내적 타당도란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이다.
자, 이번에 내적 타당. 그러면 이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통제해줘야 되겠죠? 통제해주는 방법. 아까 편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편향.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값이 다를 때 편향이 발생하죠.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배치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하면 편향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은 무작위 할당, 무작위 난선화.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 두 번째, 배합과 짝짓기입니다. 배합과 짝짓기는 어떤 것이냐면 무작위는 말 그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랜덤으로 하는 것을 무작위라 그러고요. 배합과 짝짓기는 남자 넷, 여자 2명 있으면 남자 2명, 남자 2명, 여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다가 n분의 배합해 주는 거예요. 배합. 아니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할 때 팀 가를 때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과 손잡아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이쪽, 진 사람 이쪽 가잖아요. 이런 짝짓기라는 거죠. 그래서 배합과 짝짓기의 방법은 이 무작위 할당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연구 주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지는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반반 나눠주는 거죠. 속성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동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배합과 짝짓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배합은 무작위 할당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 실험 내적 타당도를 더욱 높일 수가 있다. 배합에는 정밀 배합과 빈도 분포 배합이 있다. 정밀 배합은 평균 값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빈도 분포는 숫자, 빈도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겠죠. 통계적 통제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맨 마지막에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주냐면 통제해 줄 수가 있어요. 내적 타당도 저해의 요인을. 그래서 일종의 사후 통제 방법으로서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통계 프로그램에서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통제라고 그럽니다. 통제해야 할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간주하여 실험 설계에 포함시키고 실험을 실시한 후에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통제한다. 이거 이렇게 말 뜻은 어려운데요. 실제 연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독립 변수는 하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이 독립 변수야. 이거 설명하면 이해할까 모르겠네요. 독립 변수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통제해줘야 되는 변수들이 많았었죠. 2, 3, 4번 있으면 얘를 전부 다 독립 변수를 일단 집어넣어요. 그러면 통계 패키지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독립 변수만 집어넣었을 때는 외부의 요인이 다 상관없이 값이 정해지는데 2, 3, 4를 집어넣으면 2, 3, 4를 제외한 여기 값이 나와요. 2는 마찬가지 1, 3, 4를 제외한 값이 나오고 3은 마찬가지 1, 2, 4를 제외한 값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집어넣으면 뭐를 제외하게 돼요? 독립변수 입장에서는 2, 3, 4를 제외한 값이 여기에 턱하게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안 집어넣었을 때는 모르지만 집어넣는 순간 얘가 통제된 값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를 일단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값을 배제한 각각의 값이 고유한 값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통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통제 방법은 뭐다? 무작위 할당, 배합 짝짓기, 통계적 통제가 있다.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7회. 배합은 피실험자의 주요 변수에 따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일일이 일치하도록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예요? 배합 중에서도 정밀 배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외적 타당도입니다. 자, 외적 타당도는 어떤 거예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죠. 일반화.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자, 모집단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집을 하잖아요. 이 표집을 하고 표본이 설정되잖아요. 이 표본이 전체의 값을 잘 대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김치찌개 끓일 때 어때요?
냄비 한가득 찌개를 끓인 다음에 소금을 놓은 다음에 잘 휘저어서 간을 보죠. 그러면 잘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은 간과 전체 김치찌개의 간이 동일하겠죠. 근데 놓고 잘 휘젓지 않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은 건 짜고 여기는 싱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를 높인다라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 얘의 대표성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잘 휘저어야 된다. 즉 무작위 표집. 아까 내적 타당도는 무작위 할당이에요. 기억하세요. 내적 타당도의 통제 방법은 무작위 할당이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해 주는 건데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표집이다. 샘플할 때 무작위로 표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야 되고 표본의 대표성이 높으려면 무작위 표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환경과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과 유사해야 외적 타당도가 높겠죠. 그래야 여기서나 저기서나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내적 타당도는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보려면 통제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제 변수를 너무 잘 통제해 주면요. 실험 상황이 실제 상황과 너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일장에 가면 이거는 외적 타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5일 시장과 같이 꾸민 다음에 여기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이거는 외적 타당도가 떨어져요. 왜? 실제로 5일장에 가면 거기에 강아지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뭘 선택할지가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이 실험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예요?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은 오히려 내적 타당도는 높이지만 외적 타당도는 낮출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험 조사에 대한 반응성. 내가 이 표집된 이 집단이 김진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김진훈에 반응하고 있어. 김진훈 교수가 얘기한 건 무조건 I'm okay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결과가 여기의 결과가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성, 실험 조사에 대한 반응성이 나타나면 일반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자기가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거나 평소 상황과 다른 행동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야 되고 반응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 비반응성. 가실험 효과, 플라시보 이약 효과가 발생해도 일반화가 떨어지겠죠. 약을 줬는데 이건 진짜 좋은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막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가 만들어져도 일반화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19에 보면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 이거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죠.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표본의 대표성과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호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을 추가하여 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추가하여 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요거는 뭐 나중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외적 타당도를 그럼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위 표집을 해야 된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률 표집 방법 또는 무작위 표집 방법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확률 표집 방법이냐 무작위 표집 같은 말이에요. 아주 같진 않은데 나중에 설명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실험 통제 집단을 설계한다. 이건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짜 실험 효과를 개입하는 것을 그게 개입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가실험 통제 집단 설계, 플라시보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시보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것 이거 있고 가실험 통제 집단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회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진입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우리 왜 찌개 먹을 때도 반복적으로 막 떠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다 그랬죠.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을 못 봐요.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의 김치찌개 한 그릇을 다 먹을 정도로 간을 봐요. 반복적으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찾아, 아, 이게 맛있구나, 아니면 짜구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많이 반복적으로 하면 그래도 어떻게 맛을 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험 자체를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으로는 표본의 대표성과 뭐가 있다? 실험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민감성 뭐예요? 반응성. 그래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하면 뭐가 있다? 표본의 대표성과 반응성에 영향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뒷부분을 생략할게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다른 말로 내적 타당도의 관계죠. 자,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공변성과 시간의 우선성, 외생 변수의 통제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상관관계는 A가 커지면 B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것을 공변성이라 그럽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와, 즉 A와 결과로 추정되는 변수, 즉 B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가 계속 커지거나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가 계속 작아지거나 이러한 것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공변성은 다른 말로 상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관성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공변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변성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의 우선성.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원인이 결과보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행되어져야 되겠죠. 시간의 우선성이란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외생 변수의 통제는 여기에 맺히는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공변성과 시간의 우선성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를 통제했더니 제3의 변수를 통제했더니 공변성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거는 원인이 아니겠죠.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독립변수로 인해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의 영향력, 즉 외생변수, 제3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변수 간의 공변성과 시간의 우선성이 확인되면 이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충족되면 A는 B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추리하는 근거에 일치법, 공변법, 차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잠깐 화면 캡처해서요. 놔둘게요.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잔여법과 일치차이법도 한번 화면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조사론 제2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설명이 조금 버벅대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한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까지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